하재근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한국 정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대외관계, 대북관계 정책 같은 것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휙휙 바뀔 수가 있고, 한일 관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조 바이든은 1942년 11월 달에 펜실바니아주 스크랜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4남매 중 장남입니다. 자라면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을 것 같은데, 물론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그 장남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상당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복한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몇 번에 걸쳐서 사업을 망했다. 보일러 청소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의 가정에서 태어난 셈이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확연히 대비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재벌집 금수저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나왔을 때 미국의 서민들이 그렇게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힐러리 후보가 완전히 엘리트다, 고액 강연료 받고 동부 엘리트 금융자본하고 뭐 되게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민 집안, 보일러 청소 회사 다니던 서민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것이 조금 더 미국의 일반 서민들한테 친근감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아일랜드계 카톨릭 가정이다. 이러면 미국에서 비교적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백인도 다 똑같은 백인이 아니라 백인 중에서도 주류는 앵글로색슨, 영국이라든가 독일 계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건너간 백인들이 주류고, 아일랜드 쪽 백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받는, 약간 차별을 받거나 소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일랜드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편견이 있기도 하고, 이 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확실하게 대비가 되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독일계 개신교 계통이거든요. 독일계면은 완전히 미국 사회의 주류 백인이라는 뜻입니다. 조 바이든은 아일랜드계 비주류 백인 집안 출신이다. 그런데 50년대 불황이 닥쳐서 회사가 이주를 했다. 델라웨어주로. 그래서 1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델라웨어주로 함께 갔다는 거죠. 회사가 이사를 가니까. 50년대에 불황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마 그때 뭐 좀 잠깐 안 좋았던 시절도 있었는지, 원래 50년대라면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해서 미국에, 왜 우리가 미국 하면 떠올리는 그 교회 중산층 단지, 왜 집 앞마다 잔디밭 있고 2층 집, 전형적인 그 미국의 잘 사는 교회 주택단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의 그러한 중산층의 미국이 만들어진 게 바로 본격적으로 1950년대부터인데, 그때 냉장고 들어오고 다 자가용 갖게 되고 일반 노동자 집안도 다 중산층이 되면서 풍요로운 미국, 그게 만들어졌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일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하여튼 언론 매체들은 50년대 불황이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시기에 이제 이 집안이 델라웨어주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 바이든한테는 델라웨어주가 이제 평생의 근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의 아버지는 그렇게 이사를 간 다음에 중고차 판매업을 시작했다. 이때도 그렇게 잘 산 건 아니죠. 그런데 조 바이든한테 어렸을 때 가장 큰 추억이 뭐냐, 바로 말더듬증으로 친구들한테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 10대들은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거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왜 왕따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말 더듬는다고 놀림받으면 굉장한 아마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러면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고두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조 바이든은 그 상처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운동부에 들어가서, 미국은 운동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어린 학생이 공부만 하면 오히려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학생을 굉장히 매력적인 학생이라고 여학생들한테 인기도 많고 이제 남학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데 운동에는 또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자신감을 쌓았다. 그래서 장애도 상당 부분 극복했다. 자신한테 말더듬증이라는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람과 관계를 쌓아나가면서 극복해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매체들이 여기까지만 보도를 하는데 사실은 운동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말을 고치려는 노력도 많이 했다. 조약도를 입에 물고 교과서 문단을 통째로 외웠다. 왜 연극 배우들 보면 그 발음 훈련할 때 볼펜을 입에 이렇게 물고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발음 교정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는 조약도를 물고 또 발음 연습을 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나 봅니다. 어린 조 바이든이 조약도를 물고 발음 교정 연습을 했다. 일종의 킹스 스피치. 왜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에 보면은 영국 왕이 말더듬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스피치 교사한테 계속해서 그 말더듬증을 고치는 훈련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인가 그런 거 받았는데 그것처럼 이 어린 조 바이든은 혼자서 스피치 훈련을 한 거죠. 교과서 문단을 통째로 외우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불굴의 의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라는 게 후천적으로 상당히 교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선천적으로 잘 태어난 사람들에 비해서는 핸디캡이 있는 것이어서 여전히 긴장하면 더듬거나 말 실수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 하는 도중에도 자기가 대통령 선거 출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상원 의원 선거 출마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의 황당한 말실수를 자꾸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이거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니까 후천적으로 100% 교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 미국 대통령이 하도 말이 거치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화제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또 이제 또 다른 의미의 말실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막 거칠고 부적당한 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실수 잘못 나온 말 헛나온 말 이걸로 미국 대통령이 또 말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해서 해외 토픽 같은 데 나올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은 말을 줄줄줄 잘하는 사람이 정말 부러울 것 같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이라는 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도 의외로 거의 준장애라고 할 정도로 말을 극단적으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막 카메라 앞에서 떠들다 보니까 조금 일반인에 비슷해지긴 했습니다. 아직도 어느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긴 한데 무엇이 조 바이든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가 청년기를 보냈던 시기가 50년대, 60년대인데 이때는 미국 사회 격변기였습니다. 이때 민권운동이라든가 흑인 차별 철폐운동이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거세게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때 나타났던 관념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이러한 차별적인 말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인류 사회 하나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면서 오로지 백인 위주로 갔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고 근데 바이든은 정반대로 50년대, 60년대 이 시기에 형성된 그러한 민권운동에 깊은 감화를 받았던 사람이다. 이때 오늘날 미국의 민주당의 성격이 만들어지거든요. 원래 민주당이 미국 남부가 지지하는 정당이었는데 미국 남부의 보수적인 지주들이 지지하는 정당, 백인들이 지지하는 정당이었는데 이때 민권운동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북부 도시에서 지지하는 정당, 소수자들이 지지하는 정당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흑인들이 민주당한테 몰표를 던졌는데 조 바이든의 경우에는 50년대, 60년대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가 존 F 케네디 이런 사람들한테 감화를 받아서 그들의 웅변과 신념,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순전한 꿈의 크기가 나를 휘몰아쳤다.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이상, 그게 청년 조 바이든의
가슴에 깊은 감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이 학교 공부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때 평균 학점이 C였고 688명 중에 506등을 했다. 운동을 좋아했다. 공부랑은 깊은 인연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하게 학과 공부를, 학업, 학교 공부 이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특히 중등 과정까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교육을 덜 타이트하게 시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오로지 그냥 학과 공부 그거 하나에만 아이들을 매달리게 하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식인지 이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첫 번째 부인인 네일리아 헌터를 만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녀가 다니고 있던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로스쿨에 또 진학을 한 거죠.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정치로 가게 되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로스쿨까지 진학을 했으니까. 정치에 진입해서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바로 델라웨어 주에서 1972년에 29살에 공화당의 거물을 꺾고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됩니다. 일반 하원 의원 정도만 해도 20대에 그렇게 됐다면 대단한 건데 상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그거를 29살에 했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천운이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데 이때 조 바이든의 아버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중고차 판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종의 세일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맥이 넓었겠죠. 지역구에 바닥을 훑으면서 아들의 선거운동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최명길 씨가 김한길 의원 선거운동 할 때 열심히 그 바닥 민심을 챙겼다는 이야기도 있죠. 옛날에 신은경 아나운서가 또 박성범 의원 출마했을 때 목욕탕까지 다니면서 바닥을 훑었다는 얘기도 유명한데 조 바이든의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조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9에 정말 혜성같이 나타나서 공화당의 거물을 꺾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스타 정치인이 된 거죠. 그 이후로 6번에 걸쳐서 상원의원, 한 번도 중간에 낙선한 적이 없고 내리 6번, 36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의 완전한 엘리트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비극이 찾아오죠. 상원의원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나서 당선되고 정말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6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제 조 바이든이 이제 상원의원 됐잖아요. 워싱턴으로 가야 되잖아요. 상원의원 사무실 확인하러 워싱턴으로 가 있는데 그때가 12월 달이었는데 미국은 크리스마스 굉장히 열심히 챙기잖아요. 그래서 12월 18일 날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안에 13개월 된 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서 부인 사망, 딸도 사망, 두 아들 중상 이렇게 된 거예요.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습니까? 갓난 아기가 죽고 두 아들은 중상에 조강지처도 사망했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겠죠. 더군다나 본인이 상원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워싱턴도 안 갔을 것이고 워싱턴을 가지 않았다면 보통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 사러 가는 건 아버지가 자동차 운전을 해서 갔겠죠. 그러면 트리를 사러 가는 시간이나 모든 일정이 다 바뀌면서 어쩌면 온 가족이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상원의원을 하는 바람에 정치인이 되는 바람에 뭔가 운명이 이렇게 흘러간 것 같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고 조 바이든은 이때 굉장히 아마 자책을 했겠죠. 두 아들이 그때부터 몸이 이제 성치 않게 됐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투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 좋은 기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서 의원직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국회에서 나서서 아니다 이런 걸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종용을 하니까 결국 병실에서 의원직을 하기로 그때 선서를 병실에서 했나 의원직 하겠다는 선언을 병실에서 했나 어떤 병실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 의원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집에서 아이들을 계속 챙긴 거예요. 아픈 두 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돌봐주고
또 저녁 때 집에 와서 아이들 잠자리 챙겨주고 날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차로 90분 거리를 날마다 출퇴근을 했다. 이 출퇴근을 3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차 타고. 정말 꾸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질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차 직원들한테 갑질을 했으면 악평이 퍼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 기차 직원들하고 너무 친해져서 계속 그렇게 통근 열차를 타고 다니니까 기차 직원들하고 홈파티를 열 정도로 친분을 쌓았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을 소개하는 미국 언론 매체 기사를 보면 소탈하고 다정다감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바이든의 인간미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부통령이었었거든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미국 부통령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인데 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2013년에 델라웨어주의 소방국 차장을 지냈던 사람이 사망해서 장례 추도식을 하는데 그때 바이든 부통령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서 조의를 표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일개 그러니까 소방국 차장이라는 건 소방관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소방관 어느 지방의 소방관 장례식을 하는데 그거를 챙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고 보니까 이때 이 돌아가신 분이 바로 1972년에 그 딸 부인 사망했던 그 교통사고 그때 출동했던 응급대원 소방관 중에 한 명이었다. 그때 자동차에서 두 아들이 중상을 입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 두 아들 보와 헌터를 구하는데 기여했던 소방관 중에 한 명이었다. 무려 41년이 지난 일인데 그거를 잊지 않고 현직 미국 부통령이 옛날 소방관 시절에 출동했던 그분의 추도식을 잊지 않고 챙겼다는 겁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을 해줬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국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인간성은 높이 평가를 하는 것 같고 또 바이든의 인간적인 그릇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바이든이 36년 동안 상원 의원을 하면서 법사위원장도 하고 외교위원장도 하고 굉장히 고위급 정치인이었는데 그런데 2008년에 대선에 출마했다가 버락 오바마한테 밀려서 후보가 못 됐죠. 그런데 오바마 후보가 당시에 부통령 내 러닝메이트를 해달라고 해서 그거를 수락을 하죠. 조 바이든은 최고참 정치인이고 그때 오바마 후보는 처음에 조 바이든 정치인을 만났을 때 초선 의원 때 무슨 행사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대선배 권력자하고 신인 정치인 간의 만남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신인이 내 부통령이 돼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들어줄 정도로 이거는 미국에서도 육선 의원이 40대 대통령을 보좌한다 파격적인 결정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렇게 인간적인 통이 컸다. 하지만 조 바이든의 가족사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그때 살아났던 두 아들 중에 장남이 굉장히 촉망받는 정치 후계자였었거든요. 미국에서 군대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남이 이라크에 출전을 했을 정도로 그 주에 미국의 델라웨어 주에서 법무장관을 할 정도로 이 정도면 거의 엘리트 코스 탄탄대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2015년에 45살에 뇌종양으로 사망합니다. 바이든은 아기 때 딸을 먼저 보냈는데 45살 먹은 아들을 또 먼저 보내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애통해했겠죠. 2016년에 그래서 결국 바이든이 이때 충격으로 대선 출마 포기 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워낙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대선 출마했어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들의 사망이 전의를 상실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조 바이든이 사실 36년 동안 상원의원을 하면서 완전히 엘리트 이미지, 엘리트 권력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가족사의 불행이라든가 어렸을 때 또 마이너리티 출신이고 뭐 그렇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고 개인적인 장애도 극복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서민들한테 공감을 주고 친근한 존재로 여겨지게 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 동부의 엘리트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이게 굉장히
대중들한테 안 좋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 동부 엘리트에 대한 미국 대중의 반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그런 백인 서민, 백인 일반 대중, 남성들의 정서에 영합해서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정치를 했던 것이죠. 동부의 정치 엘리트, 또 금융 엘리트, 이런 사람들 굉장히 혐오하는데 조 바이든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 때문에 공감과 친근함으로 다가갔다. 그래서 조 바이든의 둘째 아들이 요번에 뭐 마약 스캔들, 섹스 스캔들 뭐 이런저런 폭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래부터 뭐 아는 사람은 아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래서 충격이 덜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워낙에 이렇게 가정적인 불행을 많이 겪은 사람이고 또 바이든 자신은 그래도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챙기느라고 하느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가족사 가지고 너무 그렇게 괴롭히지 말자. 아마 이런 생각들도 유권자들한테 있었는지 요번 대선 국면에서 둘째 아들과 관련된 그런 폭로가 나왔어도 그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그리고 바이든은 1977년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영어 교사였던 질 제이콥스하고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 제이콥스가 질 바이든이 된 거죠. 미국은 성을 이제 남편 성을 따르니까 질 바이든이 돼서 지금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게 되는 이제 상황인데 뭐 사상 최초로 다른 일을 동시에 하는 그동안은 퍼스트 레이디는 다른 직업을 별도로 갖지 않았었는데 다른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퍼스트 레이디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귀기 시작했을 때 질 제이콥스가 아직 이혼을 안 한 상태였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긴 했는데 그건 뭐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때 두 사람이 사귀고 있을 때 빨리 결혼하라고 아버지한테 청혼하라고 재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가 재혼하기를 그리고 제이콥스라는 이분이 새엄마가 되기를 굉장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아이들을 챙겼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그 재혼을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겠죠. 그래서 아들들의 재촉으로 제이콥스한테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특징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의 인사이더, 완전히 워싱턴 터줏대감 전통 정치인이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와 무관한 아웃사이더다. 이래서 인민주의적으로 일반 대중을 선동할 수 있었던 거죠. 저 기득권 엘리트들을 타도하자. 내가 서민의 대변자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서민이 바이든의 편을 들어준 것 같고 그것은 그동안 나타난 트럼프의 기행과 또 바이든의 인간미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인연은 김대중 대통령이 80년대 초에 미국에서 망명 생활할 때 그때 바이든하고 인연을 맺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우정을 나눠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추모하기도 했었고 바이든이 2개의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정치 데뷔할 시절에 최연소 상원 의원 29살 지금은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 77세 정말 입지전적인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 연령대 대통령 후보로 뽑히기도 어려웠을 텐데 정말 지금 이 100세 시대라는 걸 실감하게 하는 70대 말에도 최고의 공직의 후보로 뽑히고 선거를 다 그 과정을 수행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선출까지도 될 수 있구나. 많은 분들한테 자신감을 주는 것 같고 바이든 당선자가 그동안 대선에 2번인가 3번인가 도전하다가 계속 좌절하고 그랬었는데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결국에는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그때 20대 말에 벌써 자기는 내가 뭐 나중에 상원의원이 될 것이고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런 생각 다 하고 첫 번째 부인 만났을 때도 만나서 자기소개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몇 살에 상원의원이 될 겁니다. 몇 살에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렇게 20대 때 벌써 확실하게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 80살이 다 돼서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바이든이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한 이야기 중에 그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정말 새겨볼 만하다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남자의 척도는 얼마나 자주 쓰러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다. 그러니까 이거는 쓰러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쓰러지는 걸 창피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너무 이렇게 이거를 마음에 이걸 담아둘 필요도 없고 사람은 살다 보면 쓰러질 수가 있다. 그런데 쓰러져서 주저앉아 있느냐 아니면 빨리 털고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게 남자의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꼭 남자라고 할 건 없고 남자 대신에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누구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고 빨리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실패했다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거 보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바이든의 아버지께서 바이든한테 이거를 아마 제대로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정말로 가르쳐 줘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다. 살다 보면 실패는 누구나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패가 없는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실패를 겪을 수가 있는데 실패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바로 훌훌 털고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 그걸 창피해하고 원통해하고 이러면서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가? 여기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 중요한 교훈을 바이든의 아버지가 남겨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에서도 아이들 교육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바로 이러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오늘날 바이든을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까지 만든 것 같습니다.